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이제 꼭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의 선거는 오는 23일부터 시작됩니다. 내일부터 뉴욕주 내 모든 사업장에서의 마스크 착용과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가 해제됩니다. 지난해에만 코로나19 백신으로 386억 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기록한 화이자가 백신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 가계 대출이 1조 달러 넘게 증가해 2007년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역대 뉴욕 시장 중 최초의 채식주의자를 자처한 에릭 애덤스 시장이 최근 레스토랑에서 생선 요리를 먹는 장면이 목격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이제 꼭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의 선거는 이보다 앞서 오는 23일부터 시작돼 이제 2주 후면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재외선거는 투표소가 더 늘어나는 만큼 높은 투표 참여가 기대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의 재외 유권자 수가 총 22만 6,162명으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의 명부 등재자 수 22만 2,389명에 비해서는 1.7% 증가했지만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29만 4,633명에 비해 23.2% 감소한 수치입니다. 대륙별로는 아시아 지역에서 11만 818명으로 가장 많아 전체 재외 유권자 수의 49%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미주 7만 3,381명, 유럽 3만 5,591명 등 세계 대륙에 분포하는 재외 유권자가 전체의 95% 이상입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5만 3,073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2만 9,827명, 일본 2만 8,816명이 뒤를 이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관할하는 동북부 5개 주의 경우 국외 부재자 8,023명, 재외선거인 692명 등 총 8,175명이 신청을 마쳤습니다. 투표소와 운영 시간도 확정됐습니다. 뉴욕 일원 재외투표소는 주 뉴욕 총영사관 공관과 베이사이드 팰리세이즈 팍, 테너플라이에 3곳의 추가 투표소가 운영되고 필라델피아 출장소 관할 지역에도 2곳의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영사관과 출장소 투표소는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운영하고 나머지 추가 투표소들은 25일부터 27일까지 운영됩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내일부터 뉴욕주 내 모든 사업장에서의 마스크 착용과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가 해제됩니다. 확진자 수치가 급감하면서 2달여 만에 해제되는 건데요. 하지만 의료시설과 학교, 대중교통 등에서는 당분간 마스크 착용을 계속해야 합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의 코로나19 감염자 수치가 몇 달 만에 최저 수준에 도달함에 따라 내일부터 사업장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과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지난 2달여 동안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으로 마스크 착용과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밝히고 이제 팬데믹이 새로운 국면에 접근하고 있다며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뉴욕주의 7일 평균 양성률은 1월 2일 22.2%에서 어제는 3.67%로 떨어졌습니다. 입원 건수도 1월 10일 12,000건에서 4,600건으로 63% 감소했습니다. 2달 전 하루 평균 확진자가 9만 명씩 나왔지만 이제 5천 명 수준까지 급감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주정부가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만 지방정부와 기업이 착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하고 개인들도 본인이 원하면 마스크 착용을 계속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의료시설, 대중교통, 학교 등은 여전히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계속된다고 밝혔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학교에서의 마스크 착용 폐지를 위해서는 더 많은 어린이들의 백신 접종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2월 겨울 방학 기간 코로나 데이터가 긍정적인 추세를 보일 경우 3월 7일 개학에 맞춰 학교의 마스크 의무화가 해제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 기준 4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미국은 총 7,800만 명으로 누적자 수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 오후 5시 21분 기준 4억 24만 31명, 누적 사망자는 576만 1208명을 기록했습니다.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세계 누적 확진자는 4억 22만 4천여 명이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중국 우한에서 첫 환자가 보고된 지 2년 1개월여 만입니다. 3억 명을 돌파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4억 명을 넘어선 것은 전파력이 매우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 세계에서 확진자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7,850만 명으로 1위, 인도가 4,240만 명으로 2위, 브라질이 2,677만 명으로 3위이고 이들 3개국이 전체의 35%가량을 차지합니다. 누적 사망자는 578만 명을 넘었습니다. 미국이 93만 명으로 가장 많고 브라질 63만 명, 인도 50만 명, 러시아 33만 명, 멕시코 30만 명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 확진자의 19%와 전 세계 사망자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존스홉킨스대 집계에 따르면 그 밖에 확진자가 1,200만 명이 넘은 나라들은 프랑스와 영국, 러시아, 터키 등이고 사망자가 20만 명을 넘는 나라들은 인도, 러시아, 멕시코, 페루 등입니다. 화이자는 지난해에만 코로나19 백신으로 386억 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기록했는데요. 백신 개발을 위해서 공공자금 성격의 지원을 받은 화이자가 정작 백신을 개발해놓고는 빈곤국들을 외면한 채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지는 화이자의 지난해 매출이 813억 달러로 전년에 거의 2배로 늘어났는데 이 가운데는 코로나19 백신 매출이 368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순이익은 220억 달러로 전년 91억 달러보다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 시민단체 글로벌 저스티스 나우는 어제 발표한 자료에서 화이자가 공공보건체계를 상대로 돈을 뜯어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 등 빈곤국은 백신 부족에 허덕이고 있는데 공공자금으로 백신을 개발한 화이자가 백신 제조법을 공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단체에 따르면 화이자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해 공공자금 성격의 유럽 투자은행에서 1억 유로, 독일 정부에서 3억 7,500만 유로를 각각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화이자가 영국 정부와 백신 공급 계약을 하면서 가격을 4배가량 부풀려 매겼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화이자가 아프리카 국가에 백신을 공급하면서 한 샷당 3에서 10달러에 판매했는데 이윤이 남지 않는 가격이 6달러 75센트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영국 국민보건서비스에 공급한 가격은 이보다 299% 부풀려졌다는 지적입니다. 글로벌 저스티스 나우 관계자는 mRNA 백신 개발은 지구촌의 코로나 대응에서 획기적인 일이 됐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화이자는 지구촌 대부분에 이런 의료 혁신을 넘겨주지 않고 오히려 폭리를 쓸어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미 가계대출이 1조 달러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어제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지난해 가계부채가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대출 등에 힘입어 1조 200억 달러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총 소비자 부채는 전년도 14조 6천억 달러에서 현재 약 15조 6천억 달러까지 늘었습니다. 특히 평균적인 미국 주택가격이 2021년에 비해 20% 가까이 올랐고 이에 주택담보대출을 늘린 중산층들이 늘었습니다. 또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등으로 인한 신차와 중고차 가격 상승으로 자동차 대출은 사상 최대 규모인 7,34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뉴욕 연은의 경제학자들은 이런 소비자 대출 증가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모든 소득 수준에 걸쳐 부가 증가했고 소비자 대출 연체율이 사상 최저 수준을 맴돌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더군다나 신규 부채의 87% 상당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주택에 묶여있기 때문에 대출자들의 부축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뉴욕 연준은 또 신용정보업체 에퀴팩스의 신용보고서를 토대로 한 가계부채와 신용에 관한 분기보고서에서 미국인들이 지난해 4분기 신용카드 잔액에 520억 달러가 더해져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미국 경제도 사상 최대 수준의 무역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외식이나 여행 등의 소비는 줄었지만 휴대전화와 가구 등 집에서 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지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런 소비에는 정부 지원금의 영향도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어제 상무부는 지난해 미국의 무역 적자가 사상 최대인 8,591억 달러로 치솟았다고 발표했습니다. 2020년 6,767억 달러보다 27% 오른 것이고 종전 최고치였던 2006년 7,635억 3천만 달러보다 1,000억 달러 가까이 높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수출은 18% 증가해 2조 5천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수입도 21% 증가하면서 3조 4천억 달러에 육박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많은 사람들이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다 보니 저녁 식사나 영화 관람, 콘서트 등에 대한 소비는 줄었습니다. 하지만 대신 휴대전화, 정원 장비, 가구, 게임 등 외출 없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지출이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대유행에도 이런 형태의 소비가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관대한 지원금 때문이었습니다. 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미국 전체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서비스 수출이 급감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만 경제학자들은 앞으로 몇 달 안에 이런 추세가 바뀌고 전반적인 적자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영국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의 미국 경제 분석가 마이르 라쉬드는 다른 코로나19 변이가 없다면 경제 활동은 계속 순풍이 불 것이고 올해 말에는 서비스 수출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더 균형 잡힌 무역 성장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백악관 연설에서 미국 내 제조업이 재기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삼성의 반도체 투자 사례도 꼽으면서 제조업에 막대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한 연설에서 미국의 제조업이 재기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있다면서 과장이 아닌 실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가 변곡점에 있고 상황이 크게 변할 것이라며 지금은 이런 과도기 순간 중 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이 취임한 2021년 이후 미 안팎의 기업들이 2천억 달러 이상의 미국 내 제조업 투자를 발표했다면서 제너럴 모터스, 포드 등의 전기차 투자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또 반도체 분야에서 인텔의 미국 투자와 함께 삼성과 대만의 TSMC를 언급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미국 내 신규 파운드리 반도체 생산 라인 건설 부지로 텍사스주 테일러시를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연설은 호주의 전기차 충전기 회사인 트리튬이 테네시주에 첫 공장을 짓기로 한 것을 부각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트리튬은 테네시주 공장에서 연간 3만 개의 전기차 충전기를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전기차 확산은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책 분야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 전역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50억 달러를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역대 뉴욕시장 중 최초의 채식주의자를 자처했는데요. 최근 레스토랑에서 생선 요리를 먹는 장면이 목격되면서 피쉬게이트라는 신조어까지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 분석업체인 리얼캐피털 애널리틱스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외국 자본이 구입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의 총액이 708억 달러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020년에 외국 자본이 사들인 상업용 부동산 총액의 2배 규모로 2018년 이후 최고 수치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해 미국의 상업용 시장을 사들인 대표적인 국가로 캐나다와 싱가포르, 한국, 영국을 지목했습니다. 한국은 2019년만 해도 미국 상업 부동산 시장에 투자한 외국 투자자 중에서 10위 3.7%였지만 코로나19 사태 미국이 초저금리 정책을 도입한 2020년에는 3위로 뛰어올랐습니다. 한국 투자자들은 초저금리 덕분에 환율 해지 상품의 가격이 대폭 하락한 상황을 이용해 미국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늘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021년 외국 자본의 부동산 투자가 전년과 비교해 2배 수준으로 뛰어오른 것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입국 제한이 완화된 데다가 미국 경제가 회복된 요인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외국 자본이 사들인 상업용 부동산은 창고와 임대용 아파트, 제약사 등 특정 업체를 위한 사무실 등인 것으로 알려졌고 특히 남동부 선벨트 지역의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역대 뉴욕시장 중 최초의 채식주의자를 자처했는데요. 최근 레스토랑에서 생선 요리를 먹는 장면이 목격되면서 피쉬게이트라는 신조어까지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타임스는 역대 뉴욕시장 중 최초의 채식주의자를 자처했던 애덤스 시장이 레스토랑에서 생선 요리를 먹는 장면이 목격되면서 일명 피쉬게이트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논란이 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선거운동 기간 채식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한편 이 피쉬게이트 논란에 대해 애덤스 시장은 자신은 완전히 불완전한 채식주의자라고 변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식주의자라는 사실은 맞지만 언제나 엄격하게 채식주의를 준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애덤스 시장의 설명입니다. 애덤스 시장은 또 야채를 많이 섭취할수록 건강해진다며 자신이 무엇을 먹는지 신경을 쓰기보다는 각자 야채를 많이 먹도록 하라고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피쉬게이트라는 신조어에는 심각한 비난보다는 장난이 섞인 것이 사실이지만 애덤스 시장이 사실을 왜곡하는 경향이 있다는 기존의 시각이 강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선거 이전 코로나19 사태가 가장 심각했던 기간 뉴욕시 자택을 떠나 다른 지역에서 거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을 때도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이번 논란에도 자신이 18세 이상 성인이고 건강을 챙기는 방법을 안다는 등 핵심에서 어긋나는 말로 위기를 모면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내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그간 연방 상원의원 출마를 고려했지만 내년 1월로 종료하는 주지사 임기를 마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원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2024년 대선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호건 주지사는 인종, 이민정책 등 중도 온건파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은 이날 회견을 두고 호건 주지사가 상원 출마의 문을 닫는 동시에 대선 도전이라는 또 다른 발걸음을 내딛는 것 같았다고 전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코로나19 방역 규제에 항의하는 트럭 운전사들의 시위로 디트로이트와 캐나다 윈저를 잇는 앰베서더교가 봉쇄됐습니다. 경찰은 트럭 시위대를 통제하기 위해 지난 6일부터 수천 리터의 연료를 압수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앰베서더교는 캐나다 경제의 주요 부문인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교통로입니다. 캐나다는 현재 수출의 75%를 미국으로 보내고 있고 이 다리를 통해 하루에 트럭 약 8천여 대가 통행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있는 스펠만 대학이 폭탄 테러 위협을 받아 수업을 중단하고 학생과 교직원을 긴급히 대피시킨 뒤 학교를 폐쇄하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스펠만 대학은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 폭탄 테러 위협을 받았습니다. 애틀랜타 시장은 계속되는 테러 위협에 흑인 대학의 경찰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자 대학인 스텔만 대학은 전통 흑인 대학으로 불리는 대학 중 하나로 1960년대 이전 인종 분리 정책 실시 당시 백인 대학에 입학을 거절당한 흑인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세워졌습니다. 뉴저지주 차량국은 최근 들어 주 차량국을 사칭해 소셜 시큐리티 번호와 운전면허 정보 등 개인정보를 빼내려는 문자메시지 피싱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차량국은 주정부기관은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묻지 않는다며 그런 문자를 받을 경우 절대 열어보지 말고 삭제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차기 문자메시지는 차량국을 사칭하고 운전면허에 대한 인증 또는 갱신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메시지 속 링크에 접속할 경우 개인정보를 빼내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화창하지만 20% 정도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1도, 섭씨 11도, 밤 최저 기온은 35도, 섭씨 2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토요일도 대체로 화창하지만 밤늦게는 비나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